자,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예. 자, 프린트 다 받으셨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저하고 또 복습을 좀 하셔야 될 텐데, 지난주에 배우셨던 내용들. 자, 복습 자료에서, 무효 취소부터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무효부터 해서 쭉 보시는데, 뭐, 무효 취소 파트는 그렇게, 물론 시험 문제가 무효 하나, 취소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번 과정에서는 깊이 있는 것은 안 하고 기본적인 거 했으니까 일단 법률행위 중에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효라고 해서 다 같은 무효가 아니다. 특히 무효 중에서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그럼 원칙은 무효는 처음부터 아예 효력이 없는 거니까 누구한테든 무효를 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선의 제3자든 누구든. 그러면 원칙적인 것은 그냥 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걸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1번처럼 당사자가 의사 무능력자인데 법률행위 했다. 원시적 불능이다. 강행법규 위반이다. 반사회적 행위다. 불공정행위다. 다 무효입니다. 자, 요거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죠. 이거는. 원칙이니까 많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의사표시에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서 무효가 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비진의 표시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통정 허위표시. 자, 이건 무효지만 이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무효죠. 그래서 이런 것부터 이제 구별하면서 들어가시자고 그랬어요. 자, 또 일부 무효 법리가 있는데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라면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로 한다, 일부만 무효로 한다, 전부 무효를 내요. 뭐 이런 것들 보셨고, 뭐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든지 무효행위 추인, 또 유동적 무효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런 건 아직은 들어갈 때는 아니고 기초적인 거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과 기한이라는 게 있죠. 민법 총칙 파트의 맨 마지막. 그러니까 원래 법률행위는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뭐 내가 너한테 1억 주겠다, 아니면 부동산 5억에 팔겠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그 법률행위 하면서 거기다 뭔가를 붙이더란 얘기죠. 뭔가 붙이는 약관을 우리가 붙이는 약관에서 뭐라고 그래요? 부관이라고, 부관. 우린 말 배우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럼 이제 부관은 조건과 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조건이라는 부관은 일단 법률행위 효력에 대한 거죠. 이미 성립은 했어요. 1억 준다고는 했다고. 근데 효력이 발생이냐 소멸이냐를 자, 요 사실에 의존시키는 건데 그럼 조건이 되려면 일단 장래 사실, 과거의 사실, 장래 사실이어야 돼요. 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사실. 36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주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럼 이 조건은 종류가 크게 정지 조건이라는 것과 해제 조건으로 나눠지는데 정지 조건은 자,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불확실한 거니까 성취란 단어를 써요. 성취됐냐 안 됐냐 얘기하는데 어쨌든 정지 조건이 된다면 이게 성취한 때부터 법률 효력이 생긴다 없어진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36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주겠다. 그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이라는 사실은 정지 조건으로 붙인 거죠. 근데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법률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거꾸로 36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할 때까지 월 100만 원씩 대주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합격이라는 사실을 조건으로 붙였는데 합격을 하면 월 100만 원씩 안 줘도 되니까 소멸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이라는 부관은 똑같이 장래 사실인데 자, 이거하고 차이 나는 게 뭐한 사실? 확실한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취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차피 확실한 사실이니까. 이건 도래라고 씁니다. 도래. 다가온단 말이에요. 뭐 네 생일날 뭐 사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 기한도 시기하고 종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설명드릴 거 없죠. 시기는 시작된다는 얘기고 종기는 끝난다는 얘기니까. 자, 시기가 도래되면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겠죠.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뭐 월 10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 1월 1일이 되면 월 100만 원씩 주는 게 이제 시작이 되겠죠. 종기는 끝나는 거니까 뭐 내년 12월 31일까지 주겠다. 그럼 11월 31일이 된다면 이제 끝나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까지 해서 이제 민법 총칙을 보셨고 그다음에 물권법 들어왔죠. 물권법 들어와서 앞쪽에서 이제 물권의 전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권의
물권법 맨 처음에 들어오면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서 185조가 물권이라는 권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고요. 법에 딱 정해져 있다. 물권 법정주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더욱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쫙 빼셔야 된다. 여러분 생각대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골치가 아파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3번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소유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다. 그 토지 중에 사용수익권 등을 대세적으로 영구적으로 포기한다. 그래서 처분권만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갖겠다. 사용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유자라 하더라도. 자, 그런 거 잡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민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물건이 8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8가지를 이제 우리 물권법에서 하나씩 배우실 텐데, 그 물건을 이제 구별을 하죠. 가장 크게는 점유권하고 무슨 권? 본권. 점유권은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대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점유를 잃게 되면은 점유권도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 점유는 정당한 점유가 있을 수도 있고 부당한 점유가 있을 텐데, 이 본권을 가지면서 점유를 하게 되면 그게 정당하겠죠? 그래서 이 본권은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이럴 때는 여러분 앞에 있는 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책을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이 책을 점유하는 게 정당하다는 얘기죠? 왜? 그 책에 대해서는 뭐라는 소유권이나 본권을 가지면서 점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책을 훔쳐갔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책을 뭐 하고 있지만, 점유하고 있지만 그 점유는 부당하죠. 뭐가 없기 때문에? 본권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럼 본권은 이제 소유권뿐만 아니라 요것들이 다 본권인데, 그래서 본권을 크게 이제 가장 완벽한 권리인 소유권하고 이 소유권의 내용을 제한하는 무슨 물권? 제한물권. 그래요. 말을 자꾸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부분을 제한하냐에 따라서, 자,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사용수익하는 것을 제한하는 물건을 사용수익의 뒷자만 따서 무슨 물건? 용익물건이죠. 그렇죠. 즉 자기 것도 아니면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것은 그 남의 부동산을 빌려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여기는 3가지가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돈 빌려주고 그 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뭔가 담보로 잡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무슨 물건? 담보물건이에요. 담보물건. 담보물건도 3가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해서 이제 10개 물건을 딱 법에 정해져 있고, 우리 중개사 시험은 요건 안 나온다고 그랬죠. 다른 것들은 다 부동산에 대해서 다 성립될 수 있는데, 질권은 동산만 대상이 되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사실 이제 물권적 청권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뭐 중요하지만 다른 걸 다 배우시고 난 다음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초 개념만 잡습니다. 자, 물권적 청권이에요. 청권.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권이란 권리는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성립하는 권리죠. 근데 물권적 청권 그랬으니까 상대방이 물건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사람이 사람. 자,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청구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경우에 이 물권적 청권이라는 게 행사가 되느냐? 말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행사가 뭐 당하고 있어요?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그럼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한테 그러지 말라고 청구하는 게 물권적 청권이다. 그럼 물권적 청권은 종류가 방해 모습에 따라서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가져갔으면은 돌려달라고. 무슨 청구? 반환 청구. 여러분 토지 위에 무단으로 누군가가 뭐 물건을 엄청나게 쌓아놨든지 아니면 건물을 져놓고 살고 있다. 그럼 그거 치워달라, 철거해달라 해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제거로 제거. 제거 청구 또는 배제 청구라고도 합니다. 배제, 제거 같은 얘기예요. 옆집에 담이 흔들흔들 해가지고 여러분 마당에 그냥 쓰러질 듯 말 듯 해. 아직 쓰러졌어요? 안 쓰러졌어요? 안 쓰러졌어. 그러니까 방해는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염려가 있죠? 그럼 그 담이 쓰러지지 않도록 뭐 좀 해달라고? 예방 좀 해달라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고, 결국은 물권적 청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물건마다 물권적 청권이 나온다는 얘기죠. 만약 여러분이 어느 물건에 뭘 가지고 있는데
점유권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점유권을 방해하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다 그러면 뭐에 의해서? 점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야 되겠죠. 그걸 나중에 이제 보시면 점유보호청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똑같은 원리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을 누가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다 그러면 뭐에 의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 그럼 당연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은 인정 안 되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뭐 저당권 이거에 의해서 다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겠죠. 그 구조를 이제 이해하시면서 들어가시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 이렇게 물권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권리지만은 떨어져 있을 수는 없어요.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돼. 그러면 물권이 넘어가면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넘어가겠죠. 물권이 없어지면 물권적 청구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그러면은 현재 뭘 가진 사람, 물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점유자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소유자가 하는 거지. 옆에서 친하다고 친구가 행사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은 아주 단순한 구조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원칙이, 자, 물권 변동이 있어요. 즉 권리 변동이라는 얘기죠. 자, 권리 변동에 권리 대신에 물권을 집어넣은 거고, 물권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눠지죠. 그럼 동산 물권 변동과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겠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뭐가? 부동산이 나오니까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의 모습인데, 어쨌든 물권 변동은 원인인가요? 결과인가요? 결과. 그러면 항상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 원인은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하고 법률규정 그 구조 그대로 들어앉은 거예요. 공식대로. 자, 그럼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차이점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률행위에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은 법률행위만 제대로 해서는 안 되고 뭐까지 해줘야 되죠. 하지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등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처분은 할 때 등기를 해줘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물권법의 내용들 기본적인 거 이제 총론이죠, 총론. 뭐 그 외에도 뭐 등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들어갈 때는 아니고 이런 걸 이제 기본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론 들어가면 이제 하나씩 보시는 거예요. 점유권 봐야 되고, 소유권 봐야 되고, 용의물권 중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봐야 되고, 유치권 봐야 되고, 저당권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물권법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 이제 들어가셔야 된다. 자, 지난주에 거기까지 한 것 같고, 그럼 점유권을 봐야 되죠. 172페이지죠. 자, 법률 용어, 특히 민법 용어가 입에 붙어요, 안 붙어요? 아직은 안 붙어요? 자꾸 해보시라고, 자꾸. 집에서 써보고, 그럼 집에 있는 분하고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학원 다니더니 이상해졌다고 그래. 그렇게 해줘야 돼, 자꾸. 자, 이제 여기부터 들어가죠. 자, 점유권이라는 물권 배우시는데, 시험 문제는 한 문제 나와요. 또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어느 물건이든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권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요걸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물권을 배울 때 굉장히 조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본권 중에서 물건을 사용을 하려는 본권이라면 당연히 사용하려면 그 물건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본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뭣도 같이 가지고 있다. 점유권도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책을 자 소유권이란 본권 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책에 대해서 뭣도 점유권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권리는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규칙이 보이는 거랑 규칙 둘 필요가 없죠. 자, 제가 공을 던지면 공 날아가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보이면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 피하듯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걸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규칙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뭐 법률 행위로 인해서는 등기해야 되고, 뭐해서는 뭐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배우시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셔요. 자, 그러면 점유권이라는 걸 들어갑니다. 자, 점유권은 다른 거는 자,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항상 제가 얘기하죠. 알고 나면 쉬운 얘기인데 어렵게 써놨을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뻔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뭐 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좀 어려운 단어로 썼을 뿐이에요. 그러면 점유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뭘 하면, 점유를 하면 그거 자체가 뭐가 돼요?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점유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 점유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댁에서 같이 사시는 분 이해가 되나요? 안 돼, 그래. 그거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인정하면 돼. 그럼 법에서는 이 점유라는 것을 뭐라 하냐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해요. 쓸 필요는 없습니다. 쓸 필요는 없어요. 교재가 쭉 내려가면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 자, 물건을 뭐하는 자,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뭐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점유란 말이에요. 점유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사실상 지배라는 게 뭐냐, 이제 거기서 끝나야지. 자꾸 파고 들어가면 이게 이제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이해할 듯 한다 보면 기본적으로 꼭 손에 쥐고 있어야지만 점유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책이 있는데 책을 뭐 하고 있나요? 점유하고 있어요. 자, 당연히 그 점유하는 거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댁에 가시면은 집이 있을 거예요. 뭐 아파트든 빌라든 뭐든 있을 거예요. 자, 거기서 지금 나와 있죠? 자, 여러분은 그 댁, 집에, 아파트, 빌라를 점유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요. 떠나왔다 하더라도 꼭 깔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 한 며칠 동안 외국 여행을 다녀와, 한 2주 동안 해가지고, 자, 그 집을 점유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라는 것은 조금 뭐하면, 관리 뭐하다면, 가능하다면 점유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 정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점유와 관련해서는 뭘 보셔야 되냐면, 신문이 가끔 나오는 게, 자, 요거 건물 부지 점유. 건물 부지 점유. 건물 부지는 건물이에요, 토지예요? 토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토지가 있는데 그 위에 건물이 있단 말이지. 이걸 건물의 부지라고 그래요. 이건 건물이고. 그럼 이 건물 부지가 된 이 토지는 누가 점유하느냐, 이 문제예요. 자, 건물의 소유자가 있어요. 건물을 임대놨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이 건물에 살고, 그럼 소유자도 같이 껴서 사나요? 비워주겠지. 그럼 난 공기 좋은 저 시골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시골에 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건물과 땅은 누가 밟고 다녀요? 임차인. 요때 이 건물 부지, 이 토지의 점유는 임차인이 하고 있냐, 건물 소유자가 하고 있냐, 이 문제라고요. 자, 우리 판례는 건물 소유자가 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될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들어갔어서 이런 것은 그냥 그렇구나 보시면 돼. 이유는, 자, 건물은 토지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뭐 이런 식인데, 이유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항상 건물 부지 점유하면은 누굴 찾아? 건물 소유자 찾으면 돼요. 얘가 여기서 살든 안 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건물 소유자 아닌 자는 당연히 여기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건물 부지에 점유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건물 부지가 된 토지는, 자, 그 건물에 누가, 소유자가 뭐 하는 것, 점유하는 것, 거기까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점유에서 이제 그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점유권과 분권은 다 얘기했으니까, 뭐 그 다음 제2절에서 점유에 관념하는데 그런 목차는 볼 필요는 없어요. 좀 알아보셔야 될 거 몇 가지 있다. 점유 보조자라는 사람. 자, 요 사람이 점유자냐 아니냐, 그 문제예요. 점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점유자고, 점유권이 없으면 점유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다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점유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래요. 점유를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지문이 가끔, 그럼 이 사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즉 점유보호청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또 물건을 사실상 손으로 쥐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물건에 대한 점유권이 없으니까 상대방도 안 돼요. 그럼 얘가 누구냐? 한마디로 여기 있죠. 뭐 가사 도우미라든지 상점의 점원, 회사 직원,
공장 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가게에 점원이 있다. 그럼 가게 물건은 가게 주인이 많이 관리 정리하나요? 점원이 정리하나요? 점원이 다니면서 스프레이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점원이 사실상에 뭘 하고 있어요? 지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 가게 물건에 대한 점유권을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그럼 누구만이? 가게 주인, 사장만이. 그래서 점유 보조자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가사상, 가사토미 같은 분이죠. 영업상, 기타 유상관계에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이게 가게 주인이야. 그래서 이걸 점유주라고 그래요. 점유주. 얘가 점유자야. 지시를 받아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할 때는 그 타인만이 점유자다 그랬으니까 가게 주인만이 점유자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 금방 되셨고. 그거 보세요. 가게 점원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듣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 점유권 파트에서는 점유보조자 이렇게 말을 바꿔놓으니까 생전 듣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지. 그럼 이쪽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성립요건 같은 거 볼 필요 없어요. 차해지위 같은 것도 시험에 나오지 않아. 옛날 판례이기 때문에. 자, 점유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건 당연한 얘기지. 따라서 점유보조자라는 사람은 점유보호청권 행사할 수도 없고 상대방도 되지 않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하나 인정되는 게 있는데 그거 뭐 크게 보지 마시고. 자, 두 번째 간접점이 들어갑니다. 요건 좀 시험 문제 좀 나오니까 좀 잡으세요. 그럼 간접 점유자라는 사람이 있을 테지. 자, 이 사람은 점유자일까요? 아닐까요? 점유자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가 있으면 반대되는 누가 있을까요? 그럼요. 그럼 얘도 점유자일까요? 아닐까요? 점유 다 맞아. 그러니까 얘도 점유권이고 얘도 점유권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그럼 얘와 얘는 무슨 관계에 있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얘는 얘의 물건을 쉽게 해서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이고 얘는 물건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쉬울 텐데 점유 파트 들어가게 되면은 빌려준 사람을 뭐라고? 간접 점유자. 빌린 사람을 직접 점유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자, 갑의 건물을 자, 을이 임대차를 내서 임차인이 똑같이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건물 부지가 아니에요.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은 이 건물에서 나오겠죠? 아까처럼 저 시골에서 산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이 임대인은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고. 건물 부지가 아니라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 자, 하지만 이 임대인이 직접 이 건물에서 살고 있지는 않죠. 임차인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인 같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하고요? 직접 점유자를 하고 얘를 통해서 이 건물을 점유한 사람을 우리가 간접 점유자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 그럼 뭐 이게 만약에 전세권 계약이라면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이걸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보세요. 그러면 직접 점유하고 간접 점유는 구별이 됐죠. 그러니까 임대차 관계에서는 얘를 뭐라 하고 임차인을 하는 아니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을 한다니까. 근데 이걸 점유권으로 오면 얘를 뭐라 하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말만 바꾼다니까. 그런 걸 잘 느끼시면은 별거 아니구나. 다만 좀 승질은 난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 관계에서는 얘를 뭐라고 하지만 임대는 하지만 점유권 파트로 들어오면 얘를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변환될 뿐이라니까. 그러면 직접 점유자하고 간접 점유자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뭘 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관계가 생긴다고요. 자, 두 개 다 점유 맞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점유를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관계. 자, 그러면 이거 말을 만든 거예요. 옛날에 지금도 그랬지만 결혼들 하셨죠? 했을 때 어떻게 연애 결혼이었어요? 중매했어요? 연애했어요? 중매했어요? 연애. 자, 다들 멋있네. 근데 중매를 하는 경우가 있죠? 중매. 가운데서 누가 연결을 시켜준다고. 중매.
여러분들은 시험을 무슨 시험을 따려고 그래요? 공인 중개사. 말 그대로 그 사람도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잖아. 매도인과 매수인을.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럼 연결하면 점유? 그래, 이렇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단어를 만들 뿐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합격하신 분도 그렇게 하는데, 나는 공인 중개사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셔. 중개자가 이 개자 아니야? 무슨 뭐 스포츠 중개 하나? 그게 아니야. 걔는 이거예요. 이거 한자 뭐 쓰진 못하지만 이거예요. 가운데서 연결시키는 거. 다 한자. 근데 여기선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양쪽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관계. 뭐라고요? 점유 매개관계. 그래요. 자꾸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입에 이렇게 붙어야지 들어가는 거죠. 그럼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관계가 될까요? 점유 매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쪽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당연한 얘기들이 몇 개 나오고, 물론 좀 독특한 거 있지만, 자, 그래서 의의는 볼 필요 없고, 바로 이번에. 자, 성립요건 들어가시게 되면 당연히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요? 점유 매개 관계가 있어야 되지. 그게 이제 이런 관계 아까 보셨던. 그러면은 점유 매개 관계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언젠가는 임차인인 직접 점유자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빌려준 거니까. 그래서 그대로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 대해서 무슨 청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반환청 갖는 거예요. 그게. 자, 이것은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느냐, 이제 그 얘기인데, 자,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얘기인데, 자, 임대차 관계에 있으면 임차인을, 자, 점유권으로 들어오면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 임대인을 간접 점유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임차인 야가 그 빌린 건물이나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빌려주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근데 빌린 걸 또 빌려줬죠. 그럼 법에서 한 번 하고 또 하는 걸 뭐라 해요? 전자 붙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대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샀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파는 경우가 있죠. 뭐라고 그래요? 전매. 산 것을 매매. 또 파는 것을 전매. 그렇게 말 자꾸 하면 돼요. 별거 아니라니까.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 건물은 누가 직접 사용하나요? 병행하지. 전차용. 얘도 빌린 사람을 차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빌린 사람이니까 뭐라고 그래? 전차용.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면 얘가 무슨 점유자가 되고, 그럼 얘는 여전히 직접 점유자인가요? 아니지. 얘가 간접 점유자야. 그럼 여기에도 계속 중첩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간접 점유 관계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때는 얘들 전부, 갑을 전부 다가 간접 점유자지, 뭐 얘만 간접 점유자다 그럼 틀린 얘기가 돼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유일 필요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빌려줘서 얘가, 이건 보지 마시고 직접 사용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 임대차 관계가 꼭 유일 필요는 없다. 뭐 무효로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얘가 사용하고 있는 한 얘가 직접 점유자고 얘는 간접 점유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은 주로 이렇게 빌려주고 빌려 사용하는 거, 그런 것만 나오지만 법정을 보시게 되면 임치라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임치는 보관이에요. 보관. 물건을 보관시키는 거, 이걸 임치라고 그래요. 그럼 당연히 다른 사람 물건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 그 사람한테 보관 맡긴 사람이 간접 점유자, 이런 거예요. 자, 뭐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니네. 그래요. 그럼 간접 점유자 지위는 끝났지. 그럼 얘도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점유보청권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안 된다 이래버리면 틀리다. 가끔 치면 나옵니다. 자, 상속 있는 점유, 뭐 당연히 상속 점유도 상속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제3절에서
점유 종류. 자, 좀 전에 점유는 직접 점유도 있었고 무슨 점유도 있었어요? 간접 점유. 근데 점유는 그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자주 점유, 타주 점유, 나중에 뭐 선의 점유, 악의 점유, 뭐 그다음에 평온한 점유, 그다음에 뭐 무슨 강폭한 점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점유를. 그러니까 열받잖아. 그냥 점유면 점유지 뭘 그렇게 자꾸 나누냐. 근데 자주하고 타주 점유는 보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해요. 요건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지만 뒤쪽하고도 연결돼요, 이것은. 그래서 요것 정도는 잘 정리하시는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점유고 여기도 점유예요. 하나는 자주고 하나는 타주예요. 자, 자주 이거예요. 자신이 무엇으로? 주인으로 해서 점유하는 거예요. 그럼 타주니까 지가 주인이요, 남이 주인이요? 남이 주인이요. 그러니까 의미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러면 자주 점유는 지가 주인으로서 점유하는 거니까 그 물건을 지가 가지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가지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여기는 남이 주인이죠. 근데 지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 가져야 돼, 이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 돌려줘요. 그 의미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아까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직접 점유냐 간접 점유냐 얘기할 때는 무슨 점이었어요? 임차인 조금 전에 했는데, 네, 직접 점유죠.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주 점유냐 타주 점유냐 얘기하게 되면 타주 점유지. 그렇지. 지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얘기를 또 이제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단어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으니 이걸 이제 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봅시다. 그러니까 먼저 공부하실 때는 그냥 막 읽지 마시라고. 그 단어 안에 다 어느 정도 힌트가 있다고요. 자,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는 점유를 뭐라고 표현하면 뭐 의사가 있다?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그래요. 이걸 자주점유라고 그래요. 그러면 남이 주인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가 주인이 돼서 점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소유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를 한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소유의 의사가 있냐 없냐로 구별하지만, 물론 그건 알아야 되겠지만 이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는 그 물건을 뭐 하려고? 가지려고, 지가 주인이니까. 근데 소유의 의사가 없다는 것은 남이 주인이니까, 남이 주인인 물건을 현재 지는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가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구별하느냐, 이 문제예요. 설명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자, 임차인의 점유는 자주냐 타주냐 그러면 무슨 점유라고요? 타주점유야. 그럼 이 사람은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뭘 가지고 판단하는가?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의 의사니까, 항상 의사는 자기 생각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점유하고 있는 요 사람의 내심의 내부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그 얘기인데, 그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요 사람이 점유를 하게 된 원인 관계를 보자는 얘기지. 그럼 임차인이 이 건물을 점유하게 된 원인 관계는 뭐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요 임대차라는 계약을 보면 객관적으로 이건 이 사람이 아주 준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그렇지. 그럼 당연히 얘는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줘야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타주점이다. 그럼 똑같이 들어가 보죠. 만일에 을이 이 건물을 샀어.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매수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매수인이 뭐 아직은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점유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아직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지 건 아니야. 근데 매수인으로서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점유는 자줄까요, 타줄까요? 자줄까, 타줄까? 자주지. 예. 요걸 보니까 이 사람이 점유하는 원인은 매매를 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남의 거지만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매매는
돌려주려고 매매한 거예요? 지가 가지려고 매매한 거야? 아니, 가지려고 매매한 거지. 그래서 소유의사는 가지려냐, 소유의사가 없는 것은 돌려줘야 되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고. 그럼 그 판단은 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점유를 하게 된 원인을 봐라 얘기인데,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권원이라고 그래요. 권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권원. 근데 꼭 점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권리는 변동하는데 뭐가 있다고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점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이 있겠지. 그게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자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럼 이걸 나눠봅니다. 그러면 임대차와 같은 것들에 의해서 점유하는 것은 무슨 점유예요? 그러면 임대차는 권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걸 점유 파트에 들어오게 되면 무슨 점유의 권원? 타주 점유의 권원, 이렇게 표현한다고. 네. 그럼 매매 같은 경우를 해서 점유한 사람은 무슨 점유라고 그랬어요? 자주. 그럼 매매 같은 것들을 점유권 파트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주 점유의 권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글은 그렇게 써놨는데 읽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읽는데 읽어, 그냥. 읽고서 뭔지 모르게 그냥 쭉쭉 읽어 나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주 점유 권원을 주장했는데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면 이걸 해석을 할 줄 아셔야지. 그럼 누군가가 자주 점유 권원을 주장했다는 것은 쉽게 해석하면 누군가는 그 물건을 뭐 했다고? 샀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 그렇게 해석해서 들어가야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냥 여기서 못 읽는 글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다 읽어버리고서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 기억은 해석이 돼야 기억이 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사 있는 자주냐 아니면 타주냐를 구별하는 것은, 자,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요. 이게 나오면 안 돼. 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나왔죠. 점유취득 원인이 된, 자, 뭐의 성질? 권원의 성질. 이게 포인트예요. 물론 기타 종합적으로 다 판단하긴 하는데 권원의 성질이 가장 중요한 외형적 객관적 결정도 해줘야 된다. 자, 그거 하나 판단하고요. 그래서 니은번은 이제 그걸 설명한 거니까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 들어갑시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다고. 지금 자꾸 점유를 나누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자주 점유하고 타주 점유를 나누는데, 둘 다 점유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나누는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여러분 공부시키기 위해서 나눈 거 아니에요. 자주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타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취급을 달리한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언뜻 생각할 때 자주 점유하는 사람과 타주 점유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누가 좀 더 많은 것을 좀 인정을 받을까요? 자주 점유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배우죠. 이 점유를 다 법에서 나눈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게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가 문제가 될 때가 있겠죠? 자,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 이걸 점유하고 있어. 요게 한 10억짜리 된 물건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제 그거 다 썼으면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저는 무슨 소리예요? 저한테 파신 거 아니야? 그거 내 거니까 못 돌려줍니다, 이러더라고. 여러분은 지금 제가 점유하고 있는 이 A라는 물건을 여러분이 빌려준 거니까 이제 돌려달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무슨 소리야? 네가 팔았잖아. 당신이 팔았잖아. 그러니까 내 거니까 못 돌려줘. 자, 이렇게 싸움이 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그러면 이건 우리 현실에서 얘기하는 거고 점유권 파트로 들어갑시다. 어쨌든 이 A라는 물건은 현재 제가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저의 점유를 무슨 점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보통 야, 빌려줬으니까 돌려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걸 점유권 파트로 들어가면, 야, 네 점유는 무슨 점유야? 타주 점유니까 빨리 돌려줘, 이 얘기라고. 근데 저는 무슨 소리요? 당신이 나한테 줬잖아, 아니면 내가 샀잖아 하면서 안 돌려주려고 그러고 있죠? 그 얘기는 저의 점유는 제가 무슨 점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한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서로 지금 하나의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자, 주장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싸움이 일어난 것을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소송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소송을 걸겠지, 일반적으로. 그러면 소송을 판결하는 판사가 있을 텐데, 판사가 저나 여러분을 뭐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한 놈은 자주점유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타주점유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걸 판결 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즉, 한마디로, 빌려준 거냐, 산 거냐,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빌려줬는지, 처음 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알 수 없으니까, 즉, 점유의 권한이 명확해요? 불명확해요? 불명확해. 근데 한쪽은 빌려줬다고 그러고 한쪽은 샀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판사는 나 모르겠으니까 둘이 알아서 싸우세요 할 수가 없죠. 판결을 내려줘야 돼. 근데 판사도 뭐 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법은 야, 뭔가 추정해 놓고 시작해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추정을 한다는 단어가 나오면 잘 들으세요.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추정자가 나온다는 것은 항상 소송에서 입증 책임과 관련된 얘기인데, 결국 소송에서 이기려면 입증, 증명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입증은 자기가 뭐 하는 게, 주장하는 게 맞다는 게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기려면 제가 뭐라는 거, 자주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자, 만일에 그게 뭐가 된다면, 추정이 된다면 법적으로 한 거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추측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판사는 요걸로 추정받는 쪽으로 거의 한 7, 80%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7, 80% 넘어가 있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 굳이 그것이 맞다는 걸 입증할 필요는 없고, 반대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지만이 그게 이제 번복이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소송에서 이게요. 그럼 이때 주장하는 게 다 다른데 도대체 산 건지 빌린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일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점유는 무엇으로, 자주점유로 뭐 해놓고 추정하고 시작해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점유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권한의 성질상 그 얘기는 자, 산 건지 아니면 빌린 건지 분명하다, 분명하지 않아?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일단은 무엇으로? 자주점유로 추정되더라. 그래서 결론은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지. 이걸로 추정이 되니까. 그러면 타주점유를, 반대 사실을 주장한 사람이 이를 뭘 해야?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 책임이 바뀝니다. 그래서 항상 소송에서는 추정받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게 좀 안 나왔는데 하나 또 정리해 보세요. 그럼 점유자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그것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자, 여기까지 필기하셨나요? 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지금 제가 어느 물건을 10억짜리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빌려준 거니까 돌려달라고 그러고, 즉 타주점유 주장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한테 샀다라고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주점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소송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소송 붙으면 일단은 제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무슨 점유로 추정해줘? 그럼 제가 소송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는 것을, 타주점유, 즉 빌려줬다는 걸 다 입증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입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쓴다 하더라도 소송에서 붙으면 불안해야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자꾸 법원에다가 제가 뭐라고 그래? 저 산 겁니다라고 뭘 했어요? 주장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항상 법원은 속적으로 당사자가 뭐 하면 주장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해 보니까 자, 그것이 인정됐어, 인정되지 않았어요? 인정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걸 읽으시면서 점유자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다 그랬으면 점유자가 지가 샀다라고 뭐 한 거예요? 주장했는데 그게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냐, 이제 이 얘기예요.
자,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즉 깨지지 않습니다. 이래도. 그 이유만 이제 물론 결론이 이제 시험에 나오지만 이유는 자, 지금 샀다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자주점유 권한이 꼭 산 것만 자주점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 증여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추정이라는 것은 이게 번복이 되려면 상대방 측에서 뭘 해야? 입증을 해야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소송에서 굉장히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단어 잘 이해를 하자. 그러면 추정자 나오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항상 법에서 추정 나오면 뭐하고 연결해야 되고? 입증 책임이야. 추정 받는 사람이 입증한다. 반대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걸 입증한다. 반대 사람이 하면서 추정받는 사람이 뭔가 주장했는데 받아들이진 않았다. 그렇다고 그 추정이 깨지지는 않는다. 그 두 가지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 전환은 그냥 나중에 보셔도 돼요. 잘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럼 문제는 어느 게 자주점유고 어느 게 타주점유냐 이제 이 얘기인데, 그러면 시험 문제, 우리는 시험이니까 다 알면 좋지만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주점유 쪽을 문제를 많이 낼까요? 타주점유 쪽을 문제를 좀 많이 낼까요? 지문으로. 타주, 그렇지. 왜? 일단 점유를 하고 있으면 뭘로 추정해 주니까. 자, 그러니까 얼추 그냥 자주점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외적인 타주점유를 자꾸 물어봐요. 타주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점유다라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 그래서 자주점유 인정 판례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냥 1번만 한번 가볍게 봅시다. 키워드가 여기 있어요. 누가? 그럼 매매했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 자주점유 권한이 있어요. 자, 근데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를 매수인 토지인 줄 알고 점유를 하고 있다 그랬어. 그럼 이 토지는 지가 산 토지예요? 사지 않은 토지예요? 사지 않은 토지지만 착오로 그랬으니까 알면서 모르고 그래. 지가 산 토지로 알고 점유했으면은 이건 자주점유로 보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봅시다. 뻔히 알면서 남의 토지인 줄 뻔히 알면서 점유했으면 아무리 지가 소유 의사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타주예요, 타주. 그걸 이제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조금 이따 밑에 나올 거예요. 자, 2번 들어갑니다. 자주점유 부정판례 그 얘기는 타주점유라는 얘기겠죠. 여기 있잖아요.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뭐 하면서? 알면서. 남의 권을 알면서 하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 3번 보시면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 기지를 점유할 경우 그랬는데 남의 땅에 묘자리 쓴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지상권 파트에서 우리가 배우시는데 우리 관습은 옛날부터 유교적 풍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상 숭배의 정신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썼다 해가지고 그 땅 주인이 함부로 파가라 뭐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묘를 쓴 사람이 그 남의 땅 일정 부분을 이 묘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인정해 줬는데 이걸 한마디로 분묘 기지권이라고 그래요. 뭘 한다고요? 분묘 기지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민법이라는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뭐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묘 기지권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미를 이해하셨으면 분묘 기지권자가 지금 점유하는 게 자기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에 몇 자리 써놓고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무슨 점이요? 타주점유예요, 타주점유. 그러니까 의미만 이해하시면 외울 게 아니라니까,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들어가시면 여기 나왔네. 직접 점유자. 자, 직접 점유자는 빌려준 사람이에요? 빌려 사용한 사람이에요? 직접 점유자는 빌려 사용한 사람이지. 그럼 돌려줘야 돼? 지가 가져야 돼? 돌려줘야지. 그래서 무슨 점유? 타주점유죠. 그 다음에 6번. 자, 쭉 읽다 보면은 잘 알면서 어쩌고 저쩌고 무단점유. 한마디로 악의의 무단점유. 남의 토지인 줄 뻔히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타주점유입니다. 그 다음에 몇 개가 더 있는데 여기도 안 정리 안 했어요. 있는 것만 설명할 겁니다. 있는 것만. 자, 어쨌든 자주점유하고 타주점유 의미는 이해되셨죠? 그래, 여기에 써있네. 자, 점유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빨리빨리 갈게요. 전체적으로 하자 있는 점유하고 하자 없는 점유 이렇게 나눴는데,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자 있는 점유하고 하자 없는 점유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점일까요? 하자 없는 거겠지. 그럼 하자 없는 것부터 들어가 보죠. 자, 선의 점유하고 악의 점유로 나눠질 때 당연히 뭐 선의 점유. 과실 있는 거하고 과실 없는 것 중에서는 무과실. 평온한 거하고 폭력적인 것 중에서는 평온. 은비. 은비가 뭘까? 김은비, 박은비 아니고 몰래 점유하는 거예요. 몰래 점유하는 거하고 공공연하게 점유하는 거. 계속되지 않은 거하고 계속된 거. 다 비교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인 악의, 과실, 폭력, 은비, 불계속 이런 것 중에 하나면 이건 뭐가 있어요? 하자 있는 거. 그런 얘기죠. 그 중에 이제 선의 점유하고 악의 점유가 나오는데, 이 선의 점유, 악의 점유는 자주 점유하고 타주 점유처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없고 저 뒤쪽에 있던데 같이 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는 그냥 선의 점유가 뭐고 악의 점유가 뭔지만 설명을 해놨어요. 자, 우리가 보통 선의 그러면은 아는 거, 모르는 거. 모르는 거. 악의는 아는 건데 여긴 조금 더 의미가 또 달라요, 이게. 그래서 법이 좀 어렵다는 건데, 여기는 모르고 알고 정도만 해서는 안 되고, 읽어보신 것처럼 본권이 없다는 것은 다 전제에 깔려요. 여기나 본권이 없어. 불구하고 본권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오신. 모르기만 하면 안 되고 믿어야 돼요. 자기한테 지금 소유권이 있어, 없어? 없어. 없지만 지가 소유자라고 믿으면서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이걸 선의점유라고 그래요. 그런데 본권이 없는데 그걸 뻔히 뭐 하면서? 알면서 점유. 도둑놈의 점유가 가장 대표적인 악의 점유예요. 근데 여기서는 알면서 점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품으면서 하는 거? 의심. 내 건가 아닌가?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것도 악의 점유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쭉쭉쭉쭉쭉쭉쭉 들어가시고, 자, 점유권 파트만 일단 끝내시고 좀 쉬시는데, 자, 점유권 파트에서 점유권의 효력 들어가죠. 여기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와요, 사실은. 자주점유, 타주점유는 지문으로 많이 좀 뜨고 정답은 이쪽인데, 점유권의 효력은 이제 한 3개가 있을 텐데, 추정적 효력까지만 보시고 나머지는 지금 보지 말고 다음 파트에서 보셔야 돼요. 좀 어렵기도 하고 물권적 정가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점유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는 뭔가 추정을 해주는 효력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점유를 봤을 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느낌상 좋은 쪽으로 추정을 해줄까요? 나쁜 쪽으로 추정을 해줄까요? 그래요.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자주냐 타주냐가 문제되면 어느 쪽으로? 자주 쪽으로. 선이냐 악이냐가 문제된다면 선의 쪽으로. 폭력이냐 평온이냐 하게 되면 평온한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추정해준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랬으니까 무슨 점유란 얘기예요? 자주. 선이면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뭐 해준다? 추정해준다. 다 좋은 쪽으로 추정해줘요. 하면서 2번 지문이 시험 문제 종종 나오고, 나오는데 여기서 장난칠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자, 이거 설명하면 또 길게 설명해야 되니까. 을이 저 부동산 사서 점유도 넘겨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 매매 계약이 무효더래요. 자, 제가 여기 그린 거, 자, 상황은 이해됐죠? 그럼 을이 현재 이 건물을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고, 등기부 때 보니까 얘가 소유자로 등기돼 있죠? 자, 얘는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일까 아닐까? 자, 그런 거 판단하는 게 법을 공부하시는 분과 그냥 일반 민간의 차이점이에요.
아니겠지. 매매가 뭐예요? 무효면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냥 무효무효 하지 마시고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백날 등기해봐야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야.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을 무슨 점유자라고 그래? 선의점유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한테는 소유권이란 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이 처음 얘기한 것처럼 지가 소유자라고 믿고 점유했을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무효인 줄 모르니까. 이해되셨어요? 이런 걸 무슨 점유를 한다? 선점유.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법대로 생각하시라고. 있어, 안 넘어갔다며. 얘가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등기부에는 얘가 소유자가 돼 있지만, 그러면 법적으로는 얘가 소유자인데 등기부에는 얘가 소유자로 돼 있으니 여러분이 갑의 입장이라면 가만히 있을까? 요 등기 말소해달라고 그럴까? 말소해서 돌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럼 얘가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 안 돌려주겠지. 돌려주면 좋지만,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뭐에 의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얘한테 그 등기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요. 그럼 소유권은 점유권이에요, 본권이에요? 본권. 이걸 본권에 기한 소송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소송해가지고 얘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뭐 했어요? 패소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여전히 뭐하고 있지만, 점유하고 있지만,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에서 지가 졌으니 지는 이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걸 알까 모를까? 알지. 그래서 얘는 선의에서 무엇으로? 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언제 바뀌느냐 이걸 문제네. 언제? 이건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선의에서 악의로 끝난 거죠? 바뀐 거죠? 그러면 이 소송이 판결이 확정됐을 때 바뀌느냐 아니면 소송 재개한 때로 올라가서 바뀌냐 이 문제. 보통은 소송을 뭐 해가지고 끝났으면은 소송 판결이 확정된 후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법조문에 판결 확정 후에 소재기된 때 소재기. 요게 포인트예요. 요걸 패소 판결 확정된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점유를 하게 되면 추정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다 좋은 쪽이야. 그러면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중에서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과실 없는 무과실의 점유죠? 근데 그건 추정이 안 돼요. 그럼 그거 기억하셔야지. 어딨어? 그럼 당연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과실이 있는 거냐 과실이 없는 거냐가 문제가 됐으면 점유자가 스스로 자기 점유가 무과실이라는 것을 뭘 해야 돼? 입증을 해야지. 추정이 안 되니까. 이해됐죠? 네. 그래서 다 좋은 쪽으로 추정되는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라고. 요거. 그 다음에 자 계속도 추정돼요. 권리적법도 추정된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앞에 있는 책을 점유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은 그 책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나요? 없나요? 근데 국가 입장이나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책을 점유하는 것은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에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알 수가 없어. 여러분 건지 빌려온 건지 훔쳐온 건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어느 물건을 뭐한 사람은, 점유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고. 아, 자기 거니까 점유하겠지. 이해되셨어요? 네, 이런 걸 권리적법. 좋은 쪽이에요? 나쁜 쪽이에요? 다 좋은 쪽이라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면 하나 잡을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물건이든 점유하고 있으면 다 그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주느냐? 아니야. 여기서 여기 물건은 동산만이에요. 동산. 부동산도 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 있지. 그러면 부동산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그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해 줄 수는 없지. 왜 그러냐면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뭐가 있기 때문에 등기. 부동산 항상 등기를 봐야 돼요. 그럼 나중에 배우시지만 등기에 추정을 해줘요. 등기부에 있는 사람을 권리자로 추정을 해준다고. 따라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자,
동그라미 2번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유자의 권리적법 추정에 대한 200조는 동산 점유에 한해서 적용되지 부동산에는 적용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쪽에서는 시험 문제가 되냐 안 되냐로 들어오는데 일단은 전부 좋은 쪽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뭐 자주 선의 뭐 다 돼. 근데 좋은 것 중에 뭐 안 돼? 무과실 안 돼. 그럼 그걸 구별하셔야지. 그 다음에 부동산이 나오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점유 추정자가 나와서 지문이 나오면은 그 문장 안에서 내용을 알면서 풀면 좋긴 좋은데 빨리 풀기 위해서는 부동산이란 단어나 과실 없이란 단어를 찾으시라고. 그럼 이런 단어들 중에 하나가 보이면 뒤 끝은 긍정으로 부정으로 끝나야 돼. 안 된다 이렇게 끝나야지. 된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된다고. 이해되셨죠? 예, 그 시험 문제를 빨리빨리 푸는 방법이지. 하나하나 지문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 좀 어려우니까. 자, 그 정도에서 좀 보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점유권 파트는 중요한 것은 보셨으니까 뭐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좀 쉬세요.